이번 주 시민데스크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회의로 진행된 12월 시청자위원회.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백신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개혁의 대상이 돼버린 법조기자단, YTN은 언론의 보도 관행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또 가짜뉴스를 대하는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까지 시청자위원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을 들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우리의 일상을 과학의 시선으로 담아낸 다큐S 프라임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론학자가 뽑은 가장 공정한 미디어에 YTN이 선정됐습니다. 비편향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YTN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균형감 있는 언론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결실을 거름 삼아서 더욱 노력하는 YTN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2020년 마지막 정례회의 1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시기로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드디어 5시 가기 되었으므로 YTN 2020년 12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신 치료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백신 치료제 보도는 YTN에서는 보도가 제 생각은 지나치게 없는 것 같다. 현재 치료제 개발 현황, 그걸 리서치를 해보니까 YTN에서는 대략 한 3-4차례 정도 보도했더라고요. 현재 되고 있는 뭐 임상, 이상, 일부 제약사에는 이제 3상까지도 갔다 하는 보도가 나왔고, 일부 그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혈장제 치료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감염되지 않게 백신을 맞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백신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우려, 공포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보도에서 이제 해줄 역할이긴 하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감염이 됐을 때 치료할 수 있다, 치료가 된다, 치료하면 되지 하는 이런 안도와 막연한 두려움, 공포를 해소하는 것도 언론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치료제 보도 현황과 국내 개발업체의 어떤 진척 상황, 향후 언제면은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거를 미리 좀 예측하고 심층 보도해서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그 개별 회사들의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도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주가 문제라든가 이런데 저희가 잘못하면 개입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했는데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심층 보도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12월 10일에 YTN에서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제네카가 미국에서 부작용 자료를 관련 자료를 미국 FDA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돼서 미국 보건당국의 신뢰를 잃어서 미국 내 임상시험이 7주 중단됐고, 이로 인해서 내년 1월에야 FDA 승인이 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보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도 좀 더 늦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보도였었는데요. 이 보도 전문에서 사실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그 보도를 함께 전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보도와 관련돼서 왜 임상시험
임상시험이 중단됐고 또 이러한 중단 사유가 뭐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없이 이러한 그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된 내용만을 좀 인용해서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와 이제 계약을 한 백신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접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 백신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백신과 관련된 뉴스가 보도될 때 국민들에 대한 뉴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건데 이러한 해외 뉴스가 보도될 때 이러한 뉴스의 인용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이러한 보도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좀 더 백신에 대한 정보를 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뉴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날인데요. 이때 주로 타방송사에서는 주로 음식점이나에서 9시 이후 취직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길거리 등의 모습들을 방송해줬는데 YTN에서는 지하철 야간 운행 감축에 대해서 단축 노선이나 운행 시간, 운행 간격 등에 대한 정보들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해 주었습니다. 시민들이 변화된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사실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YTN이 시민들의 이러한 필요한 정보들을 세밀하게 또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입할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된 보도를 처음에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최초 보도에서는 그 야근 상황에서 만드는 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낮에 다시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조금 자세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정보를 더 담았고요. 또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제 통용되고 있는 파이자나 이런 각 백신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보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저희 신규 확진자 현황들이 오른쪽 상단에 자막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지역별로 또는 전국별 현황들이 숫자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심야나 또는 아침 새벽에 보면 이게 전날 기준인지 오늘 기준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도를 위해서 날짜 표기도 병행을 해주시면 그 현황, 전국 현황 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우상에 들어가는 그 확진자 숫자에 대한 부분들 야간 같은 경우는 그 날짜 기준에 따라서 그 좀 모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 날짜를 그 표기해 주는 건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그 편집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다는 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뉴스 보도뿐 아니라 이제 대담 프로의 전문가 또는 이제 관련한 정책 담당자 또는 정치인들 이런 출연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YTN에서 14일 그 뉴스 이 코너에서는 코로나19의 이제 수도권 확진자가 14일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가를 놓고 출연한 분이 공교롭게도 여야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여야 정치인이 출연을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방역 전문가 또는 의료 전문가가 나와서 진단을 해주는 것이 시청자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이게 정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패널에 대한 그 선정에 아주 유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YTN 보도를 보면서 참 좋았던 보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1월 30일 날 전두환 그 시 재판이 광주 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이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날 많은 언론들이 사실 현장에서 중계도 하고 보도도 했지만 이게 뭐 일부 신문 같은 경우는
전두환 차량의 일부 시민들이 계란을 투척하거나 이런 것만 부각을 하고 이날의 판결이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고 법리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했는데 YTN이 이날 6건의 보도량도 많았고요. 이번 그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상세하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그것도 톱뉴스로 상위로 배치해서 잘 보도해 준 것은 아주 유의미하게 잘한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인 패널이 나와서 이제 코로나 이런 문제를 다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제 그 시간대에는 전국 관련 내용을 다루는 거였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날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국을 다루기에 앞서서 정치인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본 다음에 전국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편집부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금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무리하게 보이거나 좀 적절치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모 언론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이 제공한 사법부 사찰 관련 문건을 받아서 취재원이 요구하는 대로 가공 내지는 편집해서 그 기사를 써달라는 그 엠바고 비슷한 것을 기자단에 요구했고 기자단은 그것을 간사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전문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입기자단에서 투표를 해서 그 기자들을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보 공개에 대한 판단은 각 언론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면은 인권을 침해받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지점에서의 엠바고나 정보 제공에서의 제한이나 필터링은 저는 보도 지침이나 인권 보도 준칙에 따라서 저는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 문건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 자체가 위법 시비도 있을 뿐더러 일개 개인이나 일개 변호사가 재판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이 이것을 수집했다는 것은 차원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다면 YTN 법조 출입기자들도 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4차원에서 이러한 투표 관행은 불참함으로써 카르텔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YTN 역시 검언 유착의 어떤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법조 출입기자단이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고 공정하게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보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측에 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출입처 문제는 비단 검찰 출입기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 출입처 제도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굉장히 또 이례적인 희귀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지금까지 와서 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는지 또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점들을 이 출입처 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짚어주는 리포트가 앞으로는 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 오마이뉴스 징계건에 YTN 기자단도 참여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출입 기자들이 그런 예를 들어 불합리한 투표나 이런 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법조 언론인 클럽이라는 데에서 좀 저희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설문을 법조 기자단에 해가지고 보도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각 언론사들이 전부 거기에 응했고 근데 우리 기자단하고 또 한 군데 정도 더 있었는데 한 2곳 정도만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중립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보도를 하기 위해서 더 힘쓰겠고요. 또 사내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그리고 한동훈 검사가 엮여 있는 이 검언유착 사건인데 이게 12월 14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증인으로 나왔던 이정화 검사와 관련 증언을 한 바람에 타사에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월 달에 이제 MBC 기자와 제보자 간의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MBC의 함정 취재다 뭐 이런 요지의 주장이었는데 사실 그 주장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미 뭐 과거의 보도에서 채널A 기자가 2월 10일부터 이철 씨 자택에 이미 방문을 해서 장부를 요구했다든가 2월 13일에 부산에서 한동훈 검사를 만나서 관련 대화를 나눴다든가 이런 게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에 통화 한 건으로 함정 취재를 곧바로 이렇게 공식화하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이틀 뒤에 MBC에서 바로 관련 취재 기자도 아니라는 거를 반박을 하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났지만 이미 탐익체에서는 MBC 함정 취재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와서 사실 YTN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굉장히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YTN에서는 아예 이정화 검사 그리고 다른 데에서 나오는 이 MBC 함정 취재서를 아예 보도를 안 하셨더라고요. 거의 보도 안 하셨습니다. 이제 온라인 기사로 SBS의 보도에 대한 MBC 측의 반박, 그러니까 함정 취재가 아니다, 관련이 없다라는 반박 한 건, 그리고 이정화 검사 그리고 이동재 기자 측의 주장 한 건, 이렇게 온라인 기사로만 한 건씩 배치를 하시고 다른 리포트는 잘 못 봤습니다. 권력기관과 언론과의 유착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국민의 알 권리나 민주주의 가치가 달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검언유착 사건이 어디까지 와 있다, 이게 왜 발생했고 이런 점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이런 또 심층적인 시각과 분석을 YTN이 앞으로는 보여주면서 검언유착도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그 이정화 검사가 MBC가 함정 취재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이제 YTN이 보도를 자체가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 법조팀의 고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 인용 보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마치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검언유착과 관련된 보도 이런 것들은 재판도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맥락 또 이런 걸 잘 살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의 태도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이제 가짜뉴스 부분인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보도를 보면 언론이 오히려 사실이 아닌 것들을 보도하거나 또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보도들은 국민의 이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보도되면 치명적인 혼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은 누군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취재에 비춰봤을 때는 이번 달 12월 17일 뉴스가 있는 저녁에 그 앵커 리포트에서는 여러 언론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뉴스들을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거나 가짜 뉴스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뉴스가 있는 저녁에 앵커 리포트에서도 몇몇 언론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재기가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뉴스들을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에서도 조선일보가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취지를 왜곡해서 보도했던 점,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언론들의 왜곡 보도나 또는 이제 가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준 점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언론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누군가 나서서 가짜 뉴스를 좀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YTN이 이제 보도 전문 채널이고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뉴스를 보도하는 시간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바로 잡는 일을 단순히 이제 앵커 리포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뉴스 시간 중에 좀 상당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있고, 만약에 뭐 더 호응이 좋아진다면 아예 따로 하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편집을 하는 것도 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이저와 보도 제작부에서 만든 앵커 리포트들 관련된 지적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팩트 체크 역량을 더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언론 관행을 비판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내부를 향한 지적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최근 특히 이제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가짜 뉴스나 왜곡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도 더욱
잘못된 언론 관행이나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패널에 관해서는 정치 관련된 패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오늘은 의료 관련 패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아주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어떤 분이 더 전문가이고 어떤 분이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선정하고 이분들의 발언이 정제되게끔 유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백신의 문제라든지 치료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은 부분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학설에 따라서 이야기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학자입니다만 미디어와 관련해서도 여러 학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학설이 마치 굳어진 정설인 것처럼 이야기되었을 때 오는 혼란 이런 것도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딱히 어떤 분을 어떻게 패널을 선정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주 전문 영역의 패널들을 어떻게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방식으로 패널을 선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에 더욱더 책임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내부에서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주신 말씀들 귀 기울여서 더 좋은 보도 콘텐츠로 이 위험한 시대에 건너가면서 제대로 된 뉴스로 이렇게 보답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그 시청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쌍방소통의 뉴스 채널로 변화하려고 애쓴 결과 좋은 평가를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자 모두가 흡족할 만큼 또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게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는 당당하지는 못합니다. 부족한 부분 계속 지적해 주시면 챙겨서 더 노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YTN 시청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과거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연예인 스티브 유가 올린 유튜브 영상 보셨나요? 어이없는 궤변에 갈 때까지 간 유 씨의 발언에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유승준 방지병역법, 즉 유승준 원천 방지 5개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제가 무슨 공공의 적입니까? 제가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이른바 유승준 방지병역법 발의에 내가 공공의 적이냐라며 반발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단 공공의 적이 맞다라는 대답부터 수천 개의 공감이 붙었습니다. 언제는 싹싹 빌더니 이제는 막 나간다며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고도 비판합니다. 이름을 스티브 유라고 바꿔서 불러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욕을 해도 우리가 합니다. 외국인은 빠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국민 사과를 왜 합니까? 제가 정치인입니까?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군 입대는 약속이 아니고 의무예요. 약속은 다 못 지킬지언정 내 조국의 의무는 다하고 산다라고 꾸짖습니다. 나아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며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거 가슴 아픈 참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선동하고 촛불 시위 내세워서 혁명 이루었다고요? 그게 혁명입니까? 피만 흘리지 않았지. 그거 구태타입니다.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정치권까지 이용하려 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이번 막말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열심히 군 복무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라는 한 시청자의 당부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개소된다는 소식에 짐을 싸게 된 대학생 이야기를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립대 기숙사. 2부자리 꾸러미를 든 학생이 나옵니다. 기숙사에 코로나19 무증상과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이 설치된다는 소식에 급히 짐을 빼는 겁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48만 조회에 댓글은 2,000개가 넘었습니다. 학생들 본인들은 당황하겠다. 학생 기숙사는 지켜줘야지. 집이 수도권도 아닌데. 방학이라고 다 집 가는 거 아닙니다. 학생들 편에서 이야기하는 댓글이 상당한데 상황이 급하니까 양해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료생활센터가 우선이지 기숙사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기숙사를 이용한 학생들한테 불편이 물론 가죠. 가지만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지. 기숙사를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내용을 하면은 지금은 또 범상격사 난리 났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서로 도울 수 있게 그런 방송을 내야죠. 너무하시네. 기자의 리포트는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절차상 세심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들은 확실한 주거 지원이나 세심한 방역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원래 취지대로 시급한 정책을 시행할 때도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세심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학생들의 어려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회 공동체에 더 시급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포털과 유튜브에는 방역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감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증오를 앞세워 늘 비슷한 언어로 그 잘못을 따지고 있다면 자신이 이미 어떤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험난한 싸움을 함께 해야 하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을 과학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이색 과학 다큐멘터리 다큐 S 프라임을 살펴봅니다.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코로나19로 마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요즘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소소한 재미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방식인 홈트레이닝, 일명 홈트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큐 S 프라임에서 홈트레이닝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어떻게 하면 나만의 홈트레이닝을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지. 프로그램에서는 날씨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비용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홈트레이닝의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홈트레이닝은 영상을 보며 혼자서 따라하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운동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무리한 운동으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주의도 잊지 않았습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과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한 운동 팁을 꼼꼼하게 정리해줘 시청자들에게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홈트레이닝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도 담아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운동기구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모습의 홈트레이닝 미래를 엿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지고 부쩍 추워진 날씨까지 겹쳐 야외 활동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서도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홈 트레이닝에 대해 다룬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소재였습니다. 단 많은 장면들이 가정보다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촬영되었는데 홈 트레이닝이라는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해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큐S 프라임은 일상의 궁금증을 삶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풀어내는 과학 다큐멘터리로 이번 편은 홈 트레이닝이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와 함께 숨겨진 과학 원리도 적절히 담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조명된 일상의 모습들을 다큐S 프라임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YTN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새해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